203페이지 31번부터 52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31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침투 비파괴 검사 수업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31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규정된 시험 기록 사항 중 조작 조건에 기초하여 시험할 때 온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 시험 장소에서의 침투액 온도는 16 내지 49도일 때 온도는 반드시 기록을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15도부터 50도까지는 적정 온도입니다. 그래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시험 장소에서 기온이 15도 이하 또는 50도씨 이상의 경우에 온도는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15도씨 이하일 때 3도에서 15도씨 그 사이는 그 온도에 따라서 침투 시간을 좀 늘려줘야 됩니다. 비례해서 50도 이상일 경우와 3도씨 이하일 때는 그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침투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다. 시험 장소에서의 기온이 25 내지 40도일 경우의 온도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아닙니다. 라. 시험 장소에서의 기온이 20도씨 이하 또는 45도씨 이상일 때는 온도는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요것도 조금 라바는 조금 애매한데요. 45도가 아니고 50도 이상일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록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약간 추상적인데요. 45도씨 이상이라는 것은 50도가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조금 이 문제 요 설명은 조금 애매한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정확한 건 나번입니다. 시험 장소에서 기온이 15도씨 이하 50도 그 사이가 적정 온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그 나번은 그러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는 라는 기록할 필요가 없고 다번도 기록할 필요 없고 나번은 기록해야 되고 가번은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서술식으로 한 것은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읽어보고 그렇게 문제를 풀이하면 될 것입니다. 32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형광 침투액을 형광 침투제를 사용하는 조건 어떤 것이냐? 형광 침투제를 사용하려면요 어두운 곳 그리고 자외선 조사 등 아래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곳은 암실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필요 조건입니다. 33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침투 지시 모양을 관찰하는 시간의 범위는 현상제는 7분 적용하거든요. 7분 적용한 후부터 이제 60분 사이에서 관찰해야 한다. 이게 KSB 0816 규격에서 규정한 시간의 범위입니다. 34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침투액을 사용하는 시험에서 어두운 곳에서 관찰자의 눈 적응하는 최소 규정 시간은 1분 이상입니다. 아니면 눈을 감고 있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사물이 보입니다. 35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따라 밀폐 공간에서 용접부를 침투 탐상할 때의 침투 적용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 붙이를 하면은 그게 튀거나 날리는 일이 없겠지요. 36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시험법에서 규정된 검사 방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여기에서는 시료검사는 이 침투 비파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화학적인 분석이라든지 금속 재료 시험, 미경 시험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지 침투 비파괴 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37번 침투 탐상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의 강용접부의 결함 검출을 위하여 5분의 표준 침투 시간에서 필요로 하는 온도 범위는 어쨌든 침투 탐상할 때는 온도나 시간이 규정된 규격에 정해지려면 15도 내지 50도입니다. 자, 여기에 한번 이제 침투 시간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규격집이 있는 겁니다. 침투 시간은 침투액 종류, 시험체 재질, 예측되는 결함 종류와 크기 및 시험체와 침투액의 온도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온도는 15도씨 50도입니다. 단 3 내지 15도씨 범위에서는 침투 시간을 늘리고요. 50도씨를 넘는 경우와 3도씨 이하일 때는 침투액의 종류, 시험체의 온도 등을 고려하여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 38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시험 방법의 기호가 DFCN으로 표시될 때 사용하는 침투액과 현상법의 종류는 여기에서 DF라고 한 이것은 이론적으로 그렇지 실제로는요 F입니다. 형광 침투 탐상인데 이제 형광 침투 탐사액을 두 가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원성 형광 침투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정확하게 읽으려면은 두 번째 여기서 먼저 읽습니다. 이원성 죄송합니다. 영재 제거성 이원성 형광 침투액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N은 무현상법이다. 39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B 0816에 따라서 강의 용접부를 탐상 시험한 결과 그림과 같은 결함이 거의 동일 선상에서 나타났다. 이 결함은 어떻게 판정하며 또한 결함 길이는 몇 밀리미터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결함 사이의 간격이 나란하고 1mm입니다. 그럼 이건 연속 결함입니다. 그래서 한 개로 판정합니다. 길이는 6mm입니다. 항상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기술적인 제어도나 이런 침투, 결함 찾거나 이렇게 할 때 밀리미터 단위가 기본이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는 안 써도 됩니다. 선상 결함 길이 3mm와 3mm이며 그 사이 간격은 1mm입니다. 따라서 이 결함은 연속 결함으로 길이는 7mm가 됩니다. 자, 독립결함은 뭐냐면 독립하여 존재하는 결함으로 3종입니다. 균열, 여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갈라짐이라고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균열로 바꾸었더라고요. 균열이라 인정되는 결함이고 대부분 이에 속하는 결함입니다. 선상결함에도 되고 여기에는 선형입니다. 선형이나 선상이나 같은 말입니다. 선상결함 또는 선형결함. 균열 이외의 결함으로 길이가 너비, 이게 너비는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만은 표준어가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비라고 하는데 또 우리말에서는 폭, 길이가 나비 3배 이상인 결함이 선상결함이다. 그러니까 폭보다 길이가 3배 이상일 때는 선상결함이고 선형결함이고 원형상결함은 균열 이외의 결함으로 선상결함이 아니며 길이가 나비의 3배 미만인 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형상결함은 둥근 것만 생각하는데 둥근 게 맞습니다. 그러나 길이가 폭의 3배 미만일 때 그것도 조금 길쭉합니다. 그것도 둥근 게 아닌데 원형상 결함이 됩니다. 주로 대부분을 보면은 원형상 결함이 뭐냐면 기공 같은 거,
이제 거기에 공기 같은 게 빠져나가고 이제 수축할 때 구멍이 생긴 거, 이런 것을 원형상 결함이라고 주로 많이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연속 결함 continuous flow지요. 균열, 선상, 원형상 등 여러 개의 지시 모양이 거의 동일 직선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 상호 거리 2mm 이하일 때의 결함입니다. 특별한 지정이 없을 때는 결함 길이는 각각의 결함 길이 및 그 사이의 거리를 합친 값입니다. 분산 결함, 요거는 KS 규기에는 뭐 좀 애매하게 두루뭉술하게 놨던데 아스메 같은 데는데 정확하게 놨습니다. 정해진 면적 10mm 곱하기 10mm 또는 5mm 곱하기 5mm 그 안에 나란하지 않고 경사지거나 아래이거나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두 개 이상의 결함이 그 면적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을 우리는 분산 결함이라고 합니다. 항공우주용 기기의 침투 탐상 시험법에서 사용 중인 수세성 침투액에서 수분 함량은 수분 부피비로 몇 % 초과할 때부터 불만족한 사항으로 규정하는가? 이것도 몇 번 나왔죠? 5%입니다. 5%. 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5페이지 40번부터. 침투 탐상 시험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시험체 일부분 시험하는 경우 전 처리의 범위, 이거 많이 했습니다. 침투제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하는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25mm, 요거는 이제 침투하고 자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침투는 25mm, 자기는 뭐 20mm 전 처리할 때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41번 항공우주용 기기의 침투 탐상 검사 방법에서 속건식 현상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가 구성부품 현상제를 적용하기 전 건조해야 한다. 그래, 구성부품에 현상제를 적용하기 전에 그 습기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건조해야 한다. 나 현탁성 있는 비수성 현상제는 적용하기 전에 교반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수성 현상제라는 거는 항공우주용 기기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KS 규격으로 말하면 속건식 현상제입니다. 속건식 현상제 거기에 가루 분말이 들어있는 반면에 또 기름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요, 교반을 안 하면 뿌려도 골고루 안 뿌려집니다. 항상 교반을 해야 됩니다. 자, 다 비수성 현상제는 속건식 현상제예요. 흘려보내기 또는 침지에 적용해야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스프레이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현상제 체류 시간은 최소 10분 동안 1시간으로 해야 한다. 요것도 아닙니다. 요게 이제 10분일 때는 한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공우주용 기기의 이 방법은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자, 요거 1시간은 아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참. 여기에 죄송합니다. 현상제 체류 시간 최소 10분 동안 최대 1시간을 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 나의 현탁성 있는 비수성 현상제를 적용하기 전에 교반해야 한다는 것도 맞고, 구성부품 현상제를 적용하기 전 건조해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제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항공우주용 규격은 세밀하게 잘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요런 이제 답 나온 거 이런 거 중복되는 걸 기억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착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42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잘못된 것은 이 말입니다. 세척 처리할 때 수세성 및 후유화성 침투액은 물로 세척한다. 맞습니다. 이 후유화성 할 때는 그 기호에 B나 D로 표시했는데 물이면 A가 또 있어야 되는데 A를 안 씁니다. 그래서 후유화성은 A가 쓰여 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뭐냐면 물로 세척한다. 그 다음에 나 암실을 이용할 때의 어둡기는
10룩스 미만이어야 돼. 20룩스 미만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다 틀렸죠. 나가다. 침투 지시 모양 관찰은 현상제를 적용한 KSB0816입니다. 7 내지 6분, 60분 사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잉여 침투액을 제거할 때는 여기에 흠 속에, 여기는 흠입니다. 홈이 아닙니다. 흠은 결함이란 말이에요. 흠 속에 침투된 침투액 유출할 수 있는 과도한 처리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세게 그 처리를 해버리면 결함에 들어있는 그 침투제가 현상하기 전에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럼 결함이 있는지 판별이 곤란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42번 이런 경우에도 조금 서술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읽어봐야 됩니다. 43번 림드강 강괴, 요거 이제 이 문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포스코 이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 한 70년 전만 해도 포스코에 조개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전로 제강 공장에서 샘물을 이제 정련해가 샘물이 뜨겁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조개 공장에 가서 이 림드강이나 킬드강이나 세미킬드강 같은 거, 캡드강 같은 거, 큰 주철판을 세워놨습니다. 그 속에다 뜨거운 샘물을 부어서 식힙니다. 덩어리로 만드는 건데, 그때 이게 이제 제강할 때는 산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CSI, MMP에서는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산소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산소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강종에 남아있으면은 비금속 계지물에 이런 역할을 해가 좀 안 좋은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요즘은 이거 조개 공장 없습니다. 전에 조개 공장일 때는 그 인고트 케이스, 주철제로 만든 케이스 속에 쇳물을 부어놓고 탈산제를 투입해요. 그러면은 진정강, 킬드 스틸 같으면은 알루미늄이나 페로실리콘 같은 것을 투입하면은 강력한 탈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오께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성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정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림드강은 페로망간과 같은 탈산력이 약한 그 재료를 투입하거나 아니면은 거의 탈산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림드강이라고 합니다. 림드강. 자, 그래서 이 림드강은 어떠냐? 페로망간으로 가볍게 탈산한 상태로 주형에 주입한다. 맞습니다. 주형에 접촉하는 부분은 빨리 냉각되기 때문에 순도가 높습니다. 왜? 나머지 불순물들이 안속으로 모이기 때문에. 표면에 헤어크랙과 응고된 상부에 수축공 생기기 쉽다. 이거는 킬드강일 때 그런 불순한 성분하고 반응한 물질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킬드강이 수축이 생기기 쉽습니다. 응고가 진행되면서 용강 중에 남은 탄소와 산소가 이렇게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림드강이 위에 많이 CO가 보글보글 끓으면서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리밍 액션이라고 합니다. 44번 탄소 함량 높게 나타나는 주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주철의 흑연은 매짐을 일으킨다. 맞습니다. 주로 보통 주철의 흑연은 편상흑연입니다. 길쭉길쭉하고 넙득넙득합니다. 매짐을 일으킵니다. 흑연은 응고에 따라 편상, 괴상으로 구분합니다. 편상은 잘 깨지는데 괴상은 이게 이제 가단주철이나 뭐 이런 데 쓰이니까 편상흑연부터 훨씬 좋습니다. 시멘타이트는 Fe3C라고 하죠. Fe3C가 많아지면 절삭성 형성된다. 말이 안 됩니다. 단단한데 이거는 그러고 단단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잘 파손이 일어납니다. 주철의 조직은 탄소와 규소의 함량에 의하여 변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철 조직 상태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마우르 조직도라고 합니다. 마우르 조직도. 45번 납황동. 한자로는 납을 연이라고 많이 합니다. 납황동, 레드 브레스, 연황동.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 납황동은 황동의 납첨가한 특수황동입니다. 납을 첨가해 어떤 성질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자, 납황동. 자, 이거는 연황동인데 절삭성을 개선합니다. 경도는 내식선, 전기 정도도보다 납은 특히 이제 절삭성을 향상시켜준다. 46번 공정주철이란 탄소가 얼마냐면 4.3%. 탄소가 4.3%고요. 온도는 1130도입니다. 자, 4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6페이지. 응축계 금속은 대기압하에서 어떤 인자를 무시하여 자유도를 구할 수 있느냐. 이 금속을 대기압에서 평형상태도를, 자유도를 만들 때는 압력은 일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온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물 상태도는 반드시 온도하고 압력 두 가지 조건을 적용한다라는 걸 이 시간에 오늘 이제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48번 저용융점 합금에서는 약 몇 도 시야에서 용융점이 나타나는가. 요거 주석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석의 용융점이 약 232도씨인데 이것보다 낮은 온도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주석과 비슷한 용융 온도를 갖는 금속 원소들을 합금해 놓으면은 용융 온도 낮은 그 용융점이 된다. 49번 다음 재료 중에서 연질 자생 재료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샌더스트. 50번 면시밀방 격자의 특징이 잘못된 것은 원자는 2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원자는 4개입니다. 단위 격자에 소속된 원자가 2개라는 뜻이다. 4개라는 뜻이다. 가는 4개, 4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1번 구리의 3 내지 4% 니켈 및 1% 규소 첨가한 합금으로 금속간 화합물인 Na2Si를 형성하며 CO 경화성을 가진 합금. 이게 콜슨 합금입니다. 콜슨 합금. 자, 망간인 합금은 어떻게 되냐. 구리에 12%의 망간과 4%의 니켈을 첨가한 합금으로 구리에 대한 열 기전력 작고 전기 저항의 온도 계수 아주 적으므로 표준선 저항선으로 사용된다. 가공용 다이스, 발동기용 밸브에 많이 사용하는 특수합금으로 주저앉 그대로 사용하는 게 스텔라이트입니다. 스텔라이트는 주저앉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걸 초경 합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3번 합금 주광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적합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자, 다의 바로 답입니다. 니켈 크롬 주광은 피로한도 및 충격값이 커 자동차 항공기 부품 등에 사용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다음 중 냉간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은 냉간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값은 연신율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게 어떤 게 있냐? 어떤 엿을 한번 봅시다. 20mm 엿을 쭉 양손에 잡고 당겼다. 늘어나겠죠. 깨지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냉간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이 경도나 내력이나 인장 강도 이런 거는 증가하고요. 연신율이
감사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어쨌든 또 어중간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